자, 잘 보세요, 이제. 페이지 10페이지. 자,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고는 왕족의 성씨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뒤에 구려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구려. 그쵸. 우리말로 구루라고 하고, 구루가 성이라고 했죠? 자, 고구려 군대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가 숨는다? 산성으로 들어가 숨어요. 그리고 이제 농성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적들이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는 식량, 그 외부에 있는 뭐 풀이라든지 식량 관련된 것들 다 어떻게 버린다 그랬어요? 다 태워버린다 그랬죠? 성벽을 단단하게 하고 들을 태워버리는 이런 전술을 네 글자로 견벽 청양. 네. 벽을 견고하게 하고 들을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고구려는 처음에 부여에서 주몽이 도망쳐 내려왔죠. 그리고 수도로 정한 곳이 어디였어요? 졸본이라는 곳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부여에서 내려온 유리가 자기가 이제 주몽 아들이라는 걸 입증을 했죠. 부러진 칼로. 그리고서는 이대 임금이 되고 제사했을 돼지가 도망간 곳. 그 돼지를 잡으러 갔는데 그 땅이 굉장히 좋아서 거기로 수도를 옮겼죠.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어디였어요? 국내성이었죠. 국내성. 그리고 이제 우리 배우겠지만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오래 살았던 왕이 누구죠? 장수왕이죠. 장수왕 때 고구려가 수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옮기죠.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으로 옮기게 되죠. 예, 고구려는 수도를 두 번 옮겨요. 졸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어디로?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주몽, 유리왕, 그리고 대무신왕. 대무신왕은 이제 어, 부여랑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서 부여 왕이었던 대수왕의 목을 댕공 베버렸던 왕이 이 대무신 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여와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둔 왕 하면 대무신 왕이고 그 뒤를 이어 민중왕, 모본왕은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요. 민중왕은 금방 죽었죠. 금방 죽었는데 민중왕이 때부터 전통이 하나 생겼죠. 자, 민중왕이 죽기 전에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자기가 죽을 것을 몸이 좀 아파서 죽을 걸 예견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이 들판에다가 묻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중왕이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던 이 들판 이름이 민중원이라는 들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쵸 고구려에서 임금이 죽어서 묻힌 장지 이 장지가 임금의 왕후가 됐죠. 예, 몇몇 케이스는 아니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고구려 국왕들이 자기가 죽어서 묻힌 곳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왕후가 정해졌다. 자, 민중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5대 모본왕은 폭군이었죠. 자, 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잤다 그랬죠? 그쵸. 사람을 놓고 깔고 앉거나 사람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바로 죽여버렸다 그랬죠. 이 사이코죠. 자, 그래서 이 모본왕의 베개가 될 뻔했던 두로라는 사람이 베개가 되느니, 그러니까 먼저 죽느니 어떻게 하겠다? 먼저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모본왕을 먼저 죽여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이 모본왕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자, 어, 박정희 대통령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 현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그 대통령이면서 한편으로는 독재로 또 비난받는 대통령이기도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고향 그 후배이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손에 죽었죠. 암살당했는데 자 그냥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대통령 죽었을 때 혹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됐다? 피살이라고도 하고 또 대통령이 시해당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여기서 시라는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특히 군주를 범하거나 군주를 죽였을 때 이 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죽이는 거 아니면 왕이 신하를 죽일 때는
그렇게 시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쓸까요? 예. 죽일 철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하극상이라고도 부르죠. 아랫사람, 윗사람을 치는 거. 쿠데타라고도 하고요.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시해라는 표현을 쓴다. 고구려에서 최초로 신하 손에 시해당한 왕이 모본 왕이에요. 자, 모본 왕의 뒤를 이어서 유리왕의 손자, 유리왕의 아들 제사, 고제사의 아들이었던 이제 그 고궁이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고구려의 6대왕 태조왕이었죠. 태조왕은 47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169년에 죽는데 자, 나이를 계산해보면 119살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 믿기 좀 어렵죠? 사람이 어떻게 119살까지 살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말미에 잠깐 얘기를 해줬었는데, 자, 고구려에서 주몽을 제외하고는 주몽의 아버지 해무수, 그리고 유리왕도 삼국 유사에는 성이 해씨라고 나와 있어요. 해율이라고. 그리고 그 뭐 무휴를도 대해주리왕. 그래서 초기 왕들 이름에 다 해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고씨랑 해씨 사이에서 아마 왕위 다툼이 있거나 왕을 교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을 역사학자들이 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고씨만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한 그 첫 왕이 누구라고? 이 태조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왕들 수명이나 연도나 이런 것들이 그 고려시대 역사가였던 김부식이 쓴 역사책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김부식 삼국사기가 언제 쓰인 책일까요? 고려시대 쓰였는데 연도는 1145년에 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태조왕이나 고구려 초기 기사들 보면은 다 지금 몇 세기예요, 기원. 기원 전 이야기도 있고 기원 후 1세기 얘기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기 썼을 때랑 그 서술 연대 차이가 지금 몇 년 차이가 나요? 1000년이 넘죠? 그러니까 김부식 입장에서도 1000년 전 얘기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김부식의 그 삼국사기에 남긴 이야기에 의하면은 중후삼국사라고 해서 그 옛날 삼국시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어떤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책을 김부식이 보고 썼다고 하는데 그 구삼국사가 전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태조왕이 태어나고 죽은 해나 이런 것들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태조왕이 이렇게 오래 산 게 아니라 121년까지 살았다고 나오거든요. 121년까지 살았다는 거로 추측을 해보면 태조왕이 75세까지 살았다는 계산이 나와요. 119세까지 살았다는 게 믿기 좀 더 믿을만해요? 아니면 75세까지 살았다는 게 더 믿을만해요? 이 당시 의학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75세가 아마 합당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 75세 되는 시점의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우리 태조왕의 대표적인 업적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옥저 동해 이런 나라를 배웠죠. 고구려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옥저를 멸망시키거든요. 그게 어느 왕 때 업적이에요? 태조왕 때 옥저를 멸망을 시켜요. 이제 자, 그리고 태조왕 때는 고구려가 이제 막 팽창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고구려 팽창하게 가는 과정에서 그 중국의 한나라랑 그리고 고구려 위에 있는 부여란 나라 있죠. 이 한나라 부여랑 계속 치열하게 치고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기사 보면은 고구려가 후한, 예, 그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어요. 앞에 세워진 나라가 전한이고 뒤에 세워진 나라 후한인데 후한의 요동을 공략하였으나 요동태수에게 패하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렇게 중국 세력이랑 치고받고 하던 게 태조왕 때의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뭐 한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자, 고구려가 한나라를 공격했더니
누가 구원했대요? 한나라를. 부여가 구원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돼요? 친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고구려랑 부여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리가 없죠. 자, 주몽이 고구려, 저기, 건국한 이래로 부여랑 계속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구려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한나라랑 싸우니까 부여 입장에서는 한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고구려는 부여를 상대하기도 하고 한나라를 상대로 하기로 전투를 치르고 하면서 치고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갔다. 자, 그러다가 121년 이제 요때가 태조왕이 75세가 됐을 때예요. 이때 태조왕이 자기 동생이었던 수성한테 자, 요거 한번 정민이가 읽어보세요. 왕이 수성에게 군사와 나라 일을 통괄하며 예. 총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두 이제 맞는다 이런 뜻이죠. 예. 이때 이제 자기 동생한테 그 나라 일을 이렇게 통괄 맡긴 건데 이거를 역사학자들은 요때 태조왕이 죽고 그 수성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완전히 지배한 게 아닐까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자, 그러고 나서 25년이나 지나가지고 마침내 태조대왕이 수성에게 뭘 했어요? 양위가 뭘까, 양위? 왕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나는 이미 늙어 온갖 정수에 필요하기만 하다. 하늘의 운수가 너에게 있다. 하물며 너는 안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밖으로는 군사를 총괄해 오래도록 사직의 공적이 있고 신하와 백성들의 여망을 채워주었다. 자, 내가 나라를 부탁함에 있어 적임자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너는 즉위하여 왕 노릇하여 영원히 경사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별궁으로 물러났어요. 태조대왕이라고 칭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차대왕이에요. 누구? 차대왕. 자, 이 차대왕은 이름이 수성이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이가 읽어보세요. 예. 신동일이다. 문가하고 씩씩하여 위험이 있었지만 인자함을 적었다. 인자함이 적었다. 자, 어땠다는 거예요? 좀 속이 좁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좀 어질지 않았다? 뭐 이런 쪽으로 알 수 있겠죠. 읽어보세요. 네. 자, 이미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나이가 엄청 많았죠? 태조대왕이 양위했을 때 태조대왕은 몇 살이었을까? 태조왕은 100살이었어요. 믿기 좀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차대왕은 일단 자기 라이벌이나 자기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태조왕의 아들들을 먼저 어떻게 했어요? 네, 죽였어요. 지원이 계속 읽어보세요. 네. 왕이 사람을 시켜 태조대왕의 말하기를 막군을 죽였다. 네. 그 동생인 막덕은 화가 나라 미칠까지 되어 스스로 문을 냈다. 자, 이렇게 자기 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조왕의 자식들을 모조리 제거했죠. 자, 그리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점치는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한테 나라 일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차대왕이. 자, 그런데 그 네, 여기 보면은 그 차대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흰 여우를 봤어요. 흰 여우가 좋은 징조지 나쁜 징조인지를 물어보는 대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원이 계속 읽어보세요. 내 여인 따라오는 무자 왕이 이를 쏘았으나 맞지 않았다. 무당에게 물으니 무당이 말하기를 여호라는 것은 요사스러운 징조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물며 그색이 흰이 더 괴이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하고자 하는 말은 하늘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상스럽고 괴이한 것을 보여주어 인간 세상이 금주로 사람을 두려워하며 수술 수양하고 반성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 만약 돈을 덕을 당 임금님께서 만약 덕을 닦는다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 여기부터 시원이가 읽어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교하면 교이고 기라면 기란 것이지
네가 이미 요사스럽다고 하였다가 또 북이 된다고 하니 어찌 그렇게 기만하느냐. 기만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하고 마친 생각을 그러니까 사냥하다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가 너희 이미지가 좀 어때요? 보통 좋아요, 나빠요? 좀 교활하고 속임수가 많고 꾀가 많은 짐승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여우 중에서도 어떤 여우를 본 거예요? 흰여우를 백여우를 본 거죠. 왜 그래서 저 이렇게 좀 뭐가 꿍꿍이 많은 사람들 백여우, 백녀씨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백여우를 봐서 무당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무당이 지금 대답하기를 여우가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또 뒤에 덧붙인 말이 있었죠. 임금 학위에 따라서 자 하늘이 지금 여우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한 거니까 임금이 수양하고 반성하고 정치 잘하면 이게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좀 나름 또 좋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차대왕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죠?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이랬다 저랬다 네가 지금 나 속이는 거야? 그리고 무당을 어떻게 해버렸대요? 죽여버렸죠. 자 이렇게 자기한테 바른 말하거나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그 얘기를 잘 듣지 않았던 사람이 차대왕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무당이 죽임을 당했고 결국 네, 명림답부 고구려에 폭군이 3명 있다 그랬죠. 모본왕, 차대왕, 봉상왕 3명이 있는데 고구려에 또 뛰어난 재상, 명재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또 3명 있거든요. 그 3명 중에 첫 번째가 이 사람이에요. 누구? 명림답부. 성이 명림씨예요. 이름이 답부고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죽이다. 자, 겨울 10월에 연나의 조이 누구? 명림답부가 백성이 견디어내지 못함으로 왕을 죽였다. 이름을 차대왕이라 하였다. 자, 이렇게 신하가 임금을 죽인 거를 뭐 한다 그랬죠? 시라고 시해한다 그랬죠? 네. 두 번째 고구려에서 신하가 임금을 죽인 사례예요. 자, 음, 자, 고조선이 한나라 공격받아서 멸망했죠.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고조선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죠. 한나라가.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한 지역에다가 뭘 설치했죠? 사군을 설치했죠. 네. 낭랑, 진번, 임둔, 현도 4개의 군을 설치했는데 우리 그중에서 뭐만 좀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낭랑 기억하라 그랬죠. 낭랑. 고구려는 이 한나라 세력과 이 낭랑 그리고 부여 같은 나라들이랑 막 치열하게 전투하고 하면서 성장을 해나간 나라 고구려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더 지나가지고의 기록인데 여기 보면은 그 한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하고 뒤에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후한이란 나라가 있고 고구려 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부여란 나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더 위에 보면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음루라고 있죠. 음루는 나중에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말갈이라고 불려요. 뭐라고요? 말갈. 또 조금 더 시간 지나면은 여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진. 네. 그리고 옥저, 예맥이라고 하는데 예맥은 동해를 뜻해요. 동해. 그리고 여기 고구려와 마한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낭랑. 예. 저 한사군 중에 하나죠. 평양에 있었던 마한, 변한, 진한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 예. 요거 조금 이따가 더 볼 거고 삼국시대 지도고 다시 교재로 가볼게요. 네. 자, 그냥 이거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차대왕 때 차가 무슨 차자라 그랬죠? 버금간다 두 번째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 그 직급이 있어요. 그 차장할 때 그 차인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요? 네, 자 보세요. 숙제 좀 나중에 해. 지금 봐. 자 만약에 여기 회사 생활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정민이. 그래. 자 정민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학교를 다니고 2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딱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회사 지원을 했는데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자, 잘 풀린 거죠. 삼성전자에 처음 들어갔으면 뭐가 될까요? 정민이는 삼성에. 인, 인턴은 이제 정식 채용은 아니고 계약직이죠, 계약직. 그러니까 정식 채용이 됐으면 사원, 그렇죠. 사원이 되는 거죠, 신입사원이. 회사의 직급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 예전에는 사원 상태로 이제 회사 좀 다니다 보면은 뭐 주임이라고 좀 달아줬어요. 주임. 어. 그리고 주임 상태로 더 다니면은 계장이라고도 달아줬는데 주임이나 계장은 정식 직급은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는 있고 어떤 회사는 없는 직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보통 주임 계장 다 없어지고 사원에서 한 5년 정도 다니면 뭐가 될까요? 대리가 돼요, 대리. 그렇지. 뭐가 된다고요? 대리. 특별히 진짜 회사 땡땡이 치거나 무슨 뭐 문제 일으키는 행동 안 하면은 사원에서 대리까지는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제 대리에서 또 열심히 또 회사를 다녀서 일을 해요. 한동안 6, 7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네. 과장님이 되죠, 과장님. 나정민 과장이 됩니다. 나과장. 삼성은 연봉이 세니까 이때부터 한 8천, 9천 받는 거죠, 1년에. 천이 받는 거죠. 보너스 같은 것도 받고. 네. 자, 이제 정민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다 보니까 과장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과장 중에서 제일 먼저 승진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차장이 돼요, 차장. 자, 이제 그 부서에서 2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적을 쌓아가지고 한 단계 더 승진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부장이 되는 거예요. 월급 통장을 보니까 이제 성과급이랑 다 합쳐서 연봉이 1억 5천이 됐어요. 정민이가 차를 바꿨어요. 이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근데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부장이에요. 삼성전자. 다 부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다 좋은 학교들을 나와가지고 부장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는데, 다음 이제 인사고과 하는 시즌이 왔어요. 자, 부장 위는 뭘까요? 부장 위는 네, 사선. 그죠? 이사가 되는 거죠, 이사. 자, 지금 여기 다 부장인데, 6명, 둘, 넷, 여섯, 7명이죠. 7명이 부장인데, 이사를 한 명 승진해요. 자, 실적이 제일 좋고, 뭐 연줄이 있건 뭐든 해가지고, 아무튼, 회사가 판단하기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이사로 한 명 승진시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승진이 된 사람은 좋겠지만, 승진이 못된 6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네, 다음 기회죠? 네, 다음 기회에 이제 승진 누락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도 승진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저 지나가요. 자, 삼성 같은 큰 기업에서는 바로 자르지는 않고, 예를 들면 지금 직장이랑 집이랑 다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저기 저 목포, 부산, 이런 지방으로 발령을 내요. 네. 그럼 갑자기 가족이랑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죠? 네. 자, 근데 거기 지방 나가 있는데, 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더 먼 시골로 보내요. 자, 그러다 갑자기 서울로 오래요. 서울로 왔는데, 자기 후배 있죠? 자기보다 회사 늦게 들어온 사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래요.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승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도태가 되는. 근데 아무튼 이사가 돼요. 자, 뭐 정민이를 했으니까 정민을 계속 해보자. 자, 이사가 됐어요.
자, 이사가 됐는데, 이제 연봉 이제 월급 통장을 봤더니, 11억이 들어왔어요. 네. 삼성전자 이제 임원진에 들어가면 연봉이 아주 높아지죠. 네. 하늘의 별 따기긴 하지만 들어가기만 되면은 굉장히 금액이 커지게 되는. 네. 남들을 이제 다 도태시킨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적자 생존, 약육강식. 자, 그리고 이사에서 또 승진을 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상무가 돼요. 상무에서 승진하면 전무가 되죠. 전무에서 승진하면 뭐가 될까요? 부사장이 되죠. 여기서 부사장 할 때 부랑 부장 할 때 부는 달라요. 그 이 부장 할 때 부는 부서라는 뜻의 부고 이 부는 무슨 부자일까요? 버금간다라는 뜻이에요. 사장의 버금가는 대표, 부사장인 거예요. 버금간다라는 거는 사장을 넘지는 못하죠. 못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부사장에서 삼성전자 사장까지 승진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이란 기업은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전자만 있질 않죠. 반도체도 있고 삼성물산이라고 해서 무역이랑 이거저거 담당하는 곳도 있고 뭐 테크인이라고 무기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계열사가 막 100개가 넘어요. 그 많은 계열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계열사가 전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는 삼성그룹 있죠? 네. 그 삼성그룹의 대표를 회장이라고 하는데 회장 아래 부회장이 있고 그 부회장 위에 최고 높은 회장이 있는 거예요. 재벌 총수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제 뭐 많이 벌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가 재산이 뭐 현금으로만 조를 넘게 가지고 있었다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성과급이나 이런 거. 이 사람도 그 임원들 돈 받는 걸 받으니까.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사원부터 부장까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직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사부터 회장까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임원이라고 불러요. 임원. 그래서 왜 회사 대표들이 이제 막뭐 신년 인사 이런 것들 할 때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자, 그러면 임원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임원은 승진해서 이제 올라간 결과니까 돈도 많이 받고 좋을 수 있죠. 여러 사람 거느리고. 그런데 임원부터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승진해서 누락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임원부터는 계약직이 돼요. 매년 하고 그쵸? 직원은 이제 한번 입사를 하면, 특별히 뭐 문제를 안 일으키면은 정년까지 가요. 정년이라고 하면 60세인데 요즘에 사기업에서 60세까지 데리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40대 초반이면 나와야 돼요, 대부분. 근데 아무튼 그래도 직원은 웬만큼 다닐 수 있는 그 연한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원으로 승진하는 순간부터, 이사로 승진하는 순간부터 계약직으로 바뀌어요. 1년 계약, 2년 계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년, 2년 안에 뭘 해야 될까요? 승진을 하기 전에 뭘 해야지 승진이 될까요? 돈을 내야 돼. 일을 잘해야 돼요. 자,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는 곧 뭘 의미할까요? 성과, 그렇죠. 실적을 내야 돼요. 뭐, 영업팀의 이사라고 하면은 영업이 뭐 하는 데예요? 영업. 물건 파는 데죠. 삼성전자 영업팀은 뭐 하는 부서예요? 갤럭시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이폰 쓸 사람들한테 갤럭시를 파는 사람들이 영업팀이라고. 자, 영업팀 이사가 되면 갤럭시를 얼마큼 팔았다는 그 실적을 내야 된다고. 그 계약 기간 2년, 3년 안에. 그거 2년, 3년 안에 실적을 못 내요. 아이폰한테 많이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리는 거예요. 재계약을 해줘야 안 해줘요? 삼성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소설처럼 생각하기 있는데 알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아주 천천히 승진하는 걸 원해서 적당히 두루두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 되자마자 은퇴하면 자, 연봉을 5억을 받더라도 2년, 3년 하다가 잘리는 것보다 연봉 7천만 원, 8천만 원 받으면서 60살까지 가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잘리게 되면 돈이 나오다가 갑자기 끊겨버리 영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처세를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좀 알아. 말 나온 김에 군대 계급도 한번 써볼까요? 나중에 군대 계급 전 선생님, 좀또화안 내리는 거 하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남자들도 많으니까 이제 군대 가면 처음에 뭐가 될까요? 소위가 처음부터 이병이 돼, 이병. 이병. 이병 나정민 할 거예요, 이제. 누가 관등성명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병에서 짬을 좀 먹어요. 요즘에 좀 달라졌는데 4개월 정도 지나면 뭐가 될까요? 일병이 돼요, 일병. 요 안에 등이 생략된 거, 2등병, 1등병 이렇게 돼요. 자, 그럼 2등병 위는 뭐가 될까요? 상등병, 상병이에요, 상병. 자, 그럼 상병 다음은 뭘로 진급할까요? 병장으로 진급을. 보통 여기 사병들은 병장에서 제대를 하죠. 전역을 하죠. 자, 병장에서 직업군인 올라가면 뭐가 될까? 하사가 돼, 하사. 부사관이라고 하죠. 이거 구입자 하나. 하사에서 올라가면 중사, V자 두 개. 중사에서 올라가면 상사. 이게 나중에 현대사 할 때도 이런 군대 계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너희 잘 모르는 단계니까 좀 알아두세요. 상사까지는 이제 직업군인들, 부사관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상사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맞아요. 이거 원사는 이제 그 직업군인이 갈 수 있는 최애 마지막 거고, 자, 원사에서 더 올라가면 소위가 돼요, 소위. 소위는 다이아몬드 하나. 아니, 요 다이아몬드 하나. 그게 소위예요, 소위. 육군사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아버지 육군사관학교 나왔어?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그 대학 가듯이 4년 마치고 이제 그 군부대 배치가 되면 바로 소위로 임관이 돼요. 자, 그럼 소위에서 하나 올라가면 중위가 되는 거죠. 자, 중위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대위가 되는 거죠. 자, 대위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령관급으로 올라가죠. 소령이 되는 거예요. 소령에서 올라가면 중령, 대령, 대령에서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준장이라고 해서 별이 하나 달리는 거죠. 준장에서 올라가면 소장, 별 두 개, 사단장이죠. 중장, 대장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별 몇 개? 별 4개. 나중에 또 얘기 한번 할게요. 자,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차대왕이 명림답부한테 목숨을 잃었어요. 시해당한 거죠. 그리고서 즉위현왕이 신대왕이에요. 새로운 신자예요. 새로운 대왕, 신대왕, 백고라는 사람이죠. 자, 신대왕 때는 중국 한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 중국 한나라를 이제 명림각부라는 뛰어난 신하 재상이 막아내요. 이때 전형적인 고구려의 방어 전술 뭐였죠? 경벽청양. 들을 태워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중국의 침략을 막아낸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이 이제 고국천왕인데 여기서부터 좀 아들 계보를 쓰기 신대왕이 여러 아들들을 낳아요. 큰 아들이 남무, 둘째 아들이 발기, 셋째 아들이 연우, 넷째 아들이 개수였어요. 자, 신대왕이 죽었을 때 큰아들이었던 남무가 뒤를 이어받아요.
이 사람이 고구려의 9대왕 누구다? 고국천왕이다. 고국천왕 때는 이제 그 고국천왕이 정치를 잘하려고 인재를 이제 뽑는데 안류라는 사람이 처음에 추천이 돼요. 근데 안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안류는 자기 말고 이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자, 고구려의 명재상 누구다? 을파소. 네. 자, 그래서 을파소가 이제 고구려를 그 고국천왕 안에서 정치를 아주 잘 하면서 고구려를 잘 이끌어 가는데, 자, 그 을파소가 직접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을파소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이후에 나오는 기사에서, 자, 새로운 개혁이 하나 시도가 되는데,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이 진대법은 뭐냐면,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곡식이 봄이면 다 떨어진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그러니까 봄에 백성들이 곡식이 없을 때 싼 이자를 받아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제 갚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진대법이라고 하고 여기 춘대추납이라고 나와 있죠. 봄에 대출해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자, 고국천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이제 결혼 얘기로 좀 이제 유명한 왕인데 고국천왕이 결혼했던 여인이 우씨 여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국천왕과 우씨 왕과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국천왕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자, 자식이 없었는데 죽었어요. 후사가 끊긴 거죠. 자, 고국천왕이 죽었는데 죽은 상황을 이 왕비였던 우시왕후가 밖에다 알리지를 않아요. 알리지 않고 고국천왕 죽은 날 밤에 몰래 궁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신기한 구세요. 고국천왕의 신대왕은 이미 죽었죠. 고국천왕의 그 아버지니까. 고국천왕의 동생이었던 누구? 발기를 찾아가요.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자, 발기를 찾아간 다음에 발기는 아직 고국천왕이 죽은 거 몰라요. 자, 그 왕이 지금 후사도 없고 한데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도련님, 그러니까 이 당신이 이으면 어떻겠냐고 발기한테 이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발기가 여기에 대해서 우시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지금 밤중에 이거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직 임금님이 살아계신데 임금님 냅두고 지금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건지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하고 이 우시 왕후한테 소위 말해서 문전박대를 한단 말이에요. 우시 왕후 입장에서는 이 발기한테 왕자리 한번 권해보려고 왔는데 발기가 생각보다 어떻게 나왔어요? 좀 까칠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우시 왕후가 단단히 좀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누굴 찾아갔을까요? 그 밤늦은데 연우를 찾아가요. 자, 연우는 발기랑 달리 문 밖으로 나와서 우시 왕후를 맞았다 그래요. 그 늦은 밤에. 그리고는 우시 왕후가 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겠죠. 자, 손님한테 할 수 있는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 술 좋아하니? 술도 좋고 또 뭐가 있어요? 귀한 음식. 고기가 있겠죠? 네. 고기를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고기를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맞아요. 자기가 고기를 직접 썰어요. 수육을 썰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도마랑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기를 직접 썰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도. 자, 근데 고기를 썰다가 이 연우도 왕자인데 많이 썰어봤겠어요? 많이 안 썰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손을 썰어요. 손을 자른 게 아니고 자, 손을 빈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났겠죠? 자, 근데 이 피 나는 거를 피가 막 나는데 누가 와서 지혈을 해줬다 그래요?
우시왕후가 와서 지혈을 해줬다. 야밤에 남편 죽은 여자가 자기 그 남편 동생 집에 와가지고 고기 대접을 받다가 그 남편 동생이 손가락에 피 나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이걸 뭔가로 이렇게 동염해줬다. 네. 야릇하죠? 자, 그리고 그날 밤 얼레리 꼴레리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았어요. 밝고 나서 이제 밤중에 한껏 친해진 그 연우와 우시왕후가 손을 잡고 같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연우는 뭐가 됐다? 왕이 됐어요. 자,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10대 왕 연우. 이 사람이 고구려의 산상왕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연우랑 우시왕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비즈니스. 저 연우한테는 그 우시왕후가 형수님이죠. 형의 부인이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고구려의 결혼 풍습. 형이 죽으면 동생이랑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는 거예요. 무슨 제도? 형사 취수제. 네. 자, 이거 발기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왕자리를 어떻게 보면 뺏긴 거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발기가 화가 나가지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연우가 왕 된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결국 발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게르부 고씨가 왕을 계속 독점했다 그랬잖아요. 손오부한테 가가지고 군대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손오부 군대를 좀 빌렸는데 이거로도 모자라요. 그래서 어디 군대를 또 끌고 왔을까요? 중국 한나라 군대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지금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망하게 만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요 연합군이 산상왕을 친단 말이에요. 산상왕은 자기 동생이었던 개수한테 개수가 좀 통솔력이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이 개수한테 군인을 줘가지고 이 발기와 한나라 중국 세력을 막으라 그래요. 자, 개수는 그 자기 둘째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발기랑 이제 싸우게 됐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개수가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나라를 팔아먹었던 발기는 네, 그쵸. 결국은 쪽팔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 그리고 발기가 목숨을 끊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개수가 발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형이죠, 그래도. 반란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도 끌어들여서 나라를 망하게까지 거의 만들 뻔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형이잖아요. 그래서 개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잘 묻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산상왕 연우가 이 얘기 듣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아무리 형이라 그래도 형이기 전에 뭐예요? 적이고 반란자죠. 자, 그런 사람을 저렇게 정중하게 장례 지내준다고? 너도 같이 반란할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연우가 개수를 몰아갔단 말이에요. 자, 개수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물론 그 반란자를 묻어준 거는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형이 연우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냐?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자, 아직 고국천왕이 죽은 게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시왕후가 와가지고 왕자리를 권유를 했는데 발기는 도리상 형 아직 죽은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왕자리를 얘기할 수 없다고 해서 우시왕을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누가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발기가 맞는 행동을 한 거죠. 연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쵸? 우시연이네 어떻게 보면은 그 달콤함에 넘어가가지고 우시연이랑 손잡고 궁에 들어가서 자기가 냉큼 그 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로 따지면은 도리로 따지면은 누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연우가 잘못한 거죠. 왕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산상왕께서도 잘못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형인 발기를 죽여가지고 막 그냥 그 시체를 버려 죽는다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 형의 시체를 정중하게 묻어줬다. 자, 이렇게 해서 개수는 목숨을 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산상왕이 이제 우시왕후랑 얼레리 꼴레리 했고 그 우시왕후를 자기의 정식 왕비로 맞아키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여자니까. 근데 이 우시왕후는 산상왕과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있었다 없었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았던 여자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 고구려 안에 주통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주통촌이란 마을로 그 또 제사했을 돼지가 재빠르게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통촌으로 돼지를 잡으러 갔어요. 자, 근데 주통촌으로 들어갔는데 이 돼지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때 그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이는 여자가 이 돼지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그 잡은 여자가 돼지를 군인들에게 넘겨줬는데 뭐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좀 얼굴이 예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산상왕이 이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돼지를 잡은 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해가지고 산상왕이 몰래 주통촌으로 찾아와요. 자, 찾아와서 이 돼지 잡았다는 여자를 만나봤더니 어때요? 아니나 다를까? 예뻐요. 자, 그래서 그 여자와 그날로 산상왕이 동침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이 돼지를 잡았던 여자가 임신을 하게 돼요. 자, 우시 왕후는 그 여자가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소후라고 불리는 여인이거든요. 우시 왕후는 산상왕이 자기랑 말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 낳은 게 너무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소후를 죽이려고 했는데 소후가 당당하게 지금 내가 가진 아이는 왕의 아이다. 그러니까 나를 해치면은 왕의 자식까지 같이 해치는 거기 때문에 너희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시왕후가 보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돌아왔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소우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교체라는 아이. 여기서 채는 돼지 채자거든요. 자, 그래서 들에서 얻은 돼지, 그 돼지 때문에 얻게 된 아이라고 해가지고 교체라는 어렸을 때 이름이 있었는데, 자, 이 아이가 산상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동천왕이에요. 동천왕까지만 오늘 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이 동천왕은 소위 말하는 멘탈 갑. 성격이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성격이 아주 좋았는데 관대하다고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너희 그 히잉 말 알죠? 말? 그 말이 못생겼고 잘생겼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 여기 목덜미에 나 있는 털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이 말 목덜미에 나 있는 털을 뭐라고 하죠? 예, 갈기라고 해요. 갈기. 이 갈기 생김에 따라 가지고 말이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를 좀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왕이 타는 말이니까 이 말 갈기가 되게 멋지고 좋은 말이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 실은 이 동천왕의 엄마죠. 동천왕의 엄마 소후가 그 동천왕의 인격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얘가 왕이 될 만한 깜냥인지 아닌지. 그래서 동천왕이 잘 타고 다니는 말의 갈기를 하인을 시켜가지고 자르게 해요. 자, 이 말 갈기, 멋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잘려나갔다고 생각해봐요. 너희 강아지들, 예쁜 강아지들 많죠? 강아지들 그 바리깡으로 털 다 밀어놓으면 어때요? 좀 안 예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말 갈기가 잘렸는데 동천왕이 그거를 보고도 전혀 화를 내지를 않았다 그래요. 네. 임금님 타는 말이라서 이 말 갈기 상하게 했으면 그 말 관리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큰 벌인데 자, 이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잘 탔다는 동천왕.
그리고 일부러 그 동천왕의 엄마가 진짜 동천왕의 인내심을 테스트해 보려고 동천왕 옷에다가 주변 하인들 시켜서 국을 엎어보라 그랬어. 자, 국이 엎어졌는데 동천왕은 화를 내지 않고 다른 거 옷 입으면 되지 했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성격이 관대하고 인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왕이 어느 왕이다? 동천왕이요. 자, 동천왕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동천왕을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 동천왕의 법적인 엄마 누구예요? 우시왕후죠. 이 우시왕후가 수명이 다 돼서 죽어요. 자, 우시왕후가 죽을 무렵에 이제 그 하나 이제 좀 뭐랄까 문제가 될 일이 생겨요. 우시왕후가 결혼을 몇 번 했죠? 2번 했죠. 어느 왕이랑 어느 왕이랑 했어요? 고국천왕이랑 산상왕이랑 2번 했죠. 자, 왕비는 죽으면 어디 묻히죠? 왕 옆에 묻힌단 말이에요. 고국천왕 옆에 묻힐 것인가, 산상왕 옆에 묻힐 것인가 가지고 그 논란이 생겨요. 자, 근데 이때 고구려에서는 우시왕후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우시왕후가 어디 묻히길 원했을까요? 산상왕 옆에 묻어달라. 로맨스를 탁한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우시왕후가 산상왕 옆에 묻히게 되는데, 자, 그날 밤 동천왕의 꿈에 고국천왕이 등장을 해요. 나 지금 내 마누라가 내 동생 옆에 묻히게 된 게 너무 쪽팔리니까 나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내 무덤 주변에 소나무를 좀 불러 심어. 가리게 좀.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고구려 왕릉 주변에는 뭐가 심어지게 됐다? 소나무가 심어지게 됐다는 거. 결과적으로 우시왕후는 어디 묻혔다고요? 누구 옆에? 산상왕 옆에 묻히게 됐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도 보고 마칠게요. 지도. 네. 이거 본다는 게. 자, 아까 우리 그 고구려 얘기하면서 전한 후한 얘기했죠. 이 한나라가 셋으로 나뉘어요. 이 한나라에서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네. 요 한나라가 셋으로 나뉘는데 그 세 나라가 들어봤을 거예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예요. 자, 후한 말에 그 정치를 못한 후한이 뒤집어지고 조조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 이게 무슨 시대다? 중국의 삼국시대죠. 근데 지금 영토는 얼추 비슷비슷하게 지금 색칠이 돼 있는데 인구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그 어떤 문화의 제일 선진성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우월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 위나라예요, 위나라. 굳이 전체를 10으로 놓고 비율로 따지자면 위가 7, 5가 2, 촉이 1이에요, 1. 7대 2대 1이에요. 자, 사실상 위가 거의 중국의 지금 황하 여기 끼고 있죠. 황하 문명. 거의 제일 중요한 것들이나 모든 식량 군사를 다 가진 게 위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위나라에서 나온 진나라가 여기를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위나라가 이 시대 때는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예요. 동국이 흩어지면 여기 중국과 붙어 있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중국이 흩어지면 고구려 입장에서 유리하죠. 자, 근데 만약에 중국이 강력하게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나눠져 있을 때는 한동안 고구려가 조금 살만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위나라가 힘이 제일 강했다 그랬죠. 그 나머지 나라들을 점점 압박하다가 결국 위나라에서 나온 진나라가 나머지 나라들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다음 지도 볼게요. 그래서 이 위나라가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을 무렵이 우리 방금 배운 고구려의 동천왕 때예요. 그래서 이 위나라에 관구검이란 장군이 있어요. 뭐 사마의, 관구검 이런 사람들 들어봤어요?
위나라의 관구검이란 장군이 이때 이제 그 고구려를 쳐들어와가지고 동천왕이 수도 국내성을 버리고 옥저까지 도망간 사건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고구려는 한동안 위기였다가 자, 그 위초고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돼요. 이 나라가 진나라예요. 무슨 나라? 진나라. 자, 이렇게 중국이 통일되니까 고구려는 더 어려웠겠죠? 예, 그때가 이제 중천왕, 서천왕 이런 왕 때예요. 그러다 이 진나라에서 왕실 간의 내분이 벌어져요. 서로 자기가 황제를 하겠다고 중국에서 8명의 왕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찰나에 중국에는 만리장성이라는 기다란 장성 들어봤죠? 이 만리장성 위에 여기 오랑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몽골이란 나라 들어봤죠? 몽골이란 나라의 조상으로 흉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흉노, 뭐 선비, 저갈강 이런 오랑캐들이 이 지역에서 내분이 일어난 중국, 약해진 중국을 쳐들어와서 이 중국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 시대예요. 5 오랑캐, 흉노, 선비, 저갈강 5 오랑캐가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나라, 16개의 나라를 세운 무슨 시대? 5호 16국 시대예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중국이 혼란할 때는 고구려 입장에선 기회죠. 그죠? 당시 고구려 군주였던 미천왕이란 군주가 이렇게 중국이 혼란한 틈에 서안평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땅을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자, 400년 동안 평양을 장악하고 있던 낙랑군을 어떻게 했다? 낙랑군을 몰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랑군이 만들어놨던 대방군이라는 조그만 도시, 그 국가도 고구려가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이 혼란한 틈에 아주 알토란 같은 땅들을 잘 차지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낙랑군이 이제 고구려 손에 들어오게 되면서 낙랑군 남쪽에 있던 백제란 나라 들어봤죠? 백제랑 고구려가 국경을 이때부터 맞닿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질 않았고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견제를 이제 북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들어오게 된다. 요것부터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여기까지.